지혜롭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수행자 명법입니다. 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365개의 새로운 날들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희망에 가득 찬 하루를 여시고 저녁마다 보람으로 가득 찬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오랫동안 만나 뵙지 못했던 고마운 분들, 존경하는 분들을 꼭 뵙고 좋은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국이람은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 남자죠.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국가적인 활약을 하셨던 벽암 각성 스님이 인조에게서 받은 호가 국일도대 선사인데 그 이름에서 암자의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부유선사 계통의 스님들이 주석하셨고 해방 이후로는 비구니 스님들의 선원으로 해인사 최초의 선원으로서 오랫동안 그 선방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거기에 머물면서 제가자들의 수행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이람을 녹색 사찰, 친환경적인 그 에코 사찰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상학교는 불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는 곳이고요. 현재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10주 과정으로 하고 마지막 10주를 마치고는 1박 2일 집중 수행을 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초보자들도 오셔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10주 마치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연속으로 해서 공부를 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대한연구공동체와 해인사 국이람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온라인 줌을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해인사 국이람에서 직접 와서 같이 실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최근에는 이제 만나기가 힘들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명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명상이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몸을 위한 명상이 있고 마음을 위한 명상이 있는데 몸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명상은 그 결과가 장수라든지 병이 없다든지 건강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반면에 불교는 마음의 평화, 마음의 해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식은 굉장히 유사할지라도 결과, 목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다르고 또 수행하는 아주 그 중요한 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을 닦는 수행이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호흡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호흡을 통제하고 길게 한다든지 깊이 해서 몸의 변화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면서 마음의 작용을 점점 줄여나가는 그런 공부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마음의 해탈이냐 아니면 육체적인 건강을 얻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개인에 따라서 개인의 성향이나 어떤 성격들
기질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는 할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호흡수행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초기 수행법에 사념처 가운데 신수행법인 호흡수행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하고 또 관심이 다양해서 어디 한 군데 마음을 잘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 또 지적인 어떤 관심이 많은 분들은 가나선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 수행법이 마음을 닦는 수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아를 아는 거, 그래서 나라는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무아를 우리가 아니 내가 있는데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는 내가 있고 화두를 드는 내가 있는데 왜 없냐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게 우리들이 사유에 의해서 또는 삶의 방식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성된 측면이 주체로서의 나, 그래서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I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나, 누군가의 대상이 되는 나로서 이제 me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소유물, 내가 가지고 있고 영원히 내 거라고 느끼는 그런 mine, 나의 것.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죠. 근데 나라고 생각했던 이 내가 영원하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잘 살펴보면은 이 나는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이 나는 육체가 어릴 때 모습과 지금 모습이 다르잖아요. 계속 바뀌어 온 거예요. 그다음에 생각도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이 다르고 오늘 아침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다릅니다. 수시로 변해가는 생각들과 몸의 상태들이 그냥 우리는 그걸 하나의 연속적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래서 자세히 분석해 보면 결국 나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작용할 때 그때 나는 그에 대해서 뭔가 주도적인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작용을 받을 때는 수동적으로 무언가를 당하는 입장이 됩니다. 보통 이제 생활 환경이 점점점 복잡해지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환경에 의해서 또는 뭐 운명에 의해서 제약이 되는 요소가 많으니까 현대인들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수동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런 굉장히 큰 무력감 이런 데 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미의 측면이에요. 근데 이렇게 미라는 거는 나의 공격성의 반대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내 몸도 나의 소유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도 나의 소유고 여러 가지 물건들도 나의 소유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 명상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각자 자리에 정해서 앉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도 그 자리에 가서 앉고 그래서 몇 번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내 자리에 앉았네 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침해당한 기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자기 것을 이렇게 포획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심리적 기제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의 사물들에게 다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물의 원래적인 상황을 보면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였도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도 결국 우리들의 심리적인 그런 구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공격적인 자아, 그 다음에 이제 수동적이고 뭔가 피해를 당한다고 느끼는 그런 무력한 자아, 또 한편으로는 모든 걸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자아를 바꾸어 가는 것. 그리고 그런 자아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불교 수행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이고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라는 존재를 좀 더 잘 보면은 나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터전들이 나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가가 나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 내가 어느 시기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의 나의 지식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의 어떤 또 유년기는 훨씬 달라졌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순간을 만난 사람도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보면 나라는 것을 이 어떤 몸을 가진 또는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확장시켜서 그 모든 것이 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올해는 고마운 분들을 꼭 한번 찾아뵈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내가 모든 것에 힘을 받아서 영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고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위라고 이제 자기들 확장시켜서 보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감사를 느끼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고집이나 나만 이걸 잘해라든지 또 나는 이걸 못해라든지 이런 식의 자아관념의 협소한 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earth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런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고 있는데, 그 당하는 게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나도 동시에 위험에 처해지고,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들이 같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이걸 더 확장시키면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 또 식물의 세계 더 확장해서 지구와 우주 전체까지도 우리를 확장시켜서 그들이 모두 다 그렇게 취약하고 그리고 한계가 있고 그런 존재라는 거를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어스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 같이 유한하고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의 것이라고 했던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도 나의 것이라고 믿어요. 그죠? 그리고 부처님의 이제 말씀 중에서 그 생각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그 뿌리가 깊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가장 뿌리 깊은 생각은 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내려놓는 공부, 이 방법을 하는 게 이제 명상이니까 그 생각을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집하고 있고 국집되어 있는 것들을 이게 그것이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거, 내 소유물을 잃어버리면 나는 생존의 근거가 없어질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나면 굉장히 편안해진다는 거죠. 근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가장 편안한 상태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명상은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정반대의 방식으로 마음을 써야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마음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명상이 더 잘 됩니까? 명상을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명상이 잘 되는 방법도 물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쓰는 방식이
일상적인 삶의 방식하고 똑같으면 몇 발짝 못 가서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왜 안 되지? 그러고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나 명상은 뭐 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 이러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명상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노력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노력을 하되 노력하지 않는 것 또는 노력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비유를 든다면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릴수록 더 물에 빨려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럴 때 생각을 비우고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동작을 멈추면 물에 뜨거든요. 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무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고 결국 그걸 통해서 소유를 얻으려고 하고 나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존재감을 느끼려고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해봐야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려놓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고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뭔가를 얻고자 하는 노력,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고 그게 다 원래부터 우리 모두에게 다 공유하는 것이었음을 인정하면 삶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가기 때문에 소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스스로 마음가짐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큰 대변화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문제도 그렇지만 인공지능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뒤바꾸지 않으면 이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전환의 시기라고 보는데요. 이제 뭐 포스트 휴먼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기계가 앞장서서 나가는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일 안 하고. 명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지적으로도 좀 더 성숙하고 심리적으로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변화를 따라가면서도 거기에 급급해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 속에 다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명상을 통해서 그런 이제 삶의 태도를 익히는 것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려놓음을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이람이라는 도량이 가야산에 있고 자연 환경이 좋아서 이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또 뭐 청소를 하고 이러면서 몸을 쓰면서 마음을 쉬는 그런 이제 공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지혜를 이미 부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고 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좀 시대적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통찰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걸로 이렇게 소개하고자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좋아하는 개송은 야부 스님의 개송인데
천척사륜 직하수 일파자동 만파수 야정수한 어불식 만성공제 월명귀라고 하는 개성이 있습니다. 천척의 긴 낚싯대를 바로 물에 들이우니 물결이 하나 일어나니 만 개의 물결이 계속 이어서 일어나네. 밤은 차갑고 물은 고요해서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가워서 고기가 물지 않으니 배 가득히 달을 싣고 돌아오네. 그런 개성입니다. 모든 것에 무위에 도달한 그런 그 심정을 노래한 개성이고, 배를 띄워서 낚시를 하러 강에 갔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달만 가득 채우고 돌아오는 게 선의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 또 우리 마음에 가장 자유롭고 또 아주 그 적적한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이 개성을 읊조릴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깊어지고 편안해지고 그 텅 비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아합니다. 중도 정경과 생활 참선으로 영원한 행복을 전하는 박희성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부처님인데요. 부처님은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죠. 왕궁에서 태어나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갖춘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면 누구나가 부딪히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그 부귀영화라는 것도 인간의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그런 고뇌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출가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고자 출가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시대의 명상가들을 찾아갔는데 답을 얻지 못했고요. 또 고행을 하게 되죠. 6년 동안이나 모진 고행을 해도 역시 생로병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행을 포기하고 고요히 명상에 들어서 당신 마음을 깨치게 되죠. 당신 내면의 마음에 본래 영원한 행복을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깨치고는 불사의 문을 열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이 인류에게 크게 다가온 시대에 부처님이 자기 마음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신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두참선은 이제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좀 어렵게 또 산중에서 스님들이나 하는 공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 역시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알고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제가 내면에서 좀 여러 가지 괴로움도 생기고, 또 제가 일하는 이제 우리 조계종 종단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 생겨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고뇌하다가 산중에 혹시 눈 밝은 선지식이 계시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찾아뵌 분이 이제 태백산에 계셨던 고우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어른을 뵈니까 몇 시간 문답을 했는데 속 시원하게 제 고뇌를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좀 배워야겠다 해서 이제 법문들으로 다니면서 성철 스님 101법문을 이제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철 스님 101법문을 통해 가지고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게 되니까
제 마음속의 갈등이나 이 세상을 보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부처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는데, 여전히 제 내면에 이제 어떤 욕망이나 갈등들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불교는 이해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체험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하는 방법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화두참선이 이제 가장 빠르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명스님을 한번 만나보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봉암사 수자로 돌아가셨던 정명스님을 뵀더니, 아무리 바쁘고 생활에 허덕이는 분도 하루 5분을 시간을 낼 수 있으면 그 5분 동안만 규칙적으로 화두를 공부하면은 언젠가 그것이 이제 체험이 되면은 화두 참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와서 5일 만에 5분을 했는데 5일 만에 마음이 환하게 이렇게 밝아지는 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야, 5분 해도 이렇게 좋은데 1시간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해서 제가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화두에 대한 좋은 체험을 하게 되면서 역시 내 내면에 영원한 행복이 본래 다 갖춰져 있다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두선이야말로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제 나름대로의 확신과 체험이 바탕이 돼서 이 좋은 걸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이웃들에게도 좀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고우 스님을 제가 뵌 때가 65세 때 뵀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막 끝났을 때였는데요. 고우 스님께서는 본래 성불의 입장을 철저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깨달아져 있다, 본래 완전하다, 본래 부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뵀을 때 불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왜 양반이 쌍놈이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양반이 쌍놈 되려고 합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중도 연기가 내 존재 원리라는 걸 이해하고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음 84,000의 근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는 내가 본래 완전하게 중도 연기로 갖춰져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밖으로 불교가 뭡니까? 내 이대로가 불교인데 내 이대로가 부처인데 이걸 모르고 이제 불교가 뭡니까? 부처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것 자체가 분별망상인 거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고우 스님은 늘 자비롭게 본래 성불의 선 사상, 선의 입장을 차별 없이 누구에든 편안하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자비로 그 길을 안내해 주신 저에게는 정말로 위대한 선지식이고, 제가 한국 불교 현대사에 봤을 때 성철 스님과 함께 물론 이제 성철 스님, 서홍 스님, 향국 스님 같은 당대 기라성 같은 성지식이 계셨습니다만은 저에게는 이제 성철 스님은 제가 생전에 뵙지를 못했던 분이지만 고우 스님은 제가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었으니까 성철 스님 법을 이어서 고우 스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 부처님과 이 선 정신을 내면에서 밝힐 수 있는 좋은 선지식으로 제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화두 참선은 지금 불교의 다양한 수행 방법 중에서도 좀 특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특색이 뭐냐면 화두 참선에서는 나와 이 우주 만물이 본래 완전하다, 본래 성불해 있다, 본래 부처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본래부터 완전한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못나고 어리석고 배우지 못했다,
또는 이제 중생이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중생이라는 것은 착각이고 분별망상일 뿐이고 본래는 완전한 부처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두선에서는 우리가 본래 완전하고 본래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중생이란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 중생이란 착각에서 그 분별망상에 가로막혀 있는 그 내 마음을 화두를 이제 참고해서 그 망상을 완전히 비워버리면 본래 부처로 돌아간다. 본래 지혜와 모든 능력을 회복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본래 부처가 부처된다는 입장에서 이 화두선은 불교 사상사에서도 혁명적인 사건이고 또 일반적으로 교학이나 남방의 위파사나 수행 같은 경우는 중생이 부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생이 열심히 세세생생 닦아서 부처가 된다, 아란이 된다 하는 입장인데 선은 본래 부처가 착각과 망상만 분별망상만 단박에 비우면 부처로 돌아간다는 입장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특징이 있고 또 지름길이다, 최상승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 표현보다도 이제 이 화두선의 가치를 알게 되면 자기 내면의 지혜와 자비심을 개발하는 직지, 도노의 길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색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하늘의 태양은 늘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구가 자전하면서 밤낮이 있게 되고 또 지구와 태양 사이에 먹구름이 가려지면 이제 비바람이나 폭풍우가 내리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해가 안 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본래 이제 해는 늘 그 자리에 비추고 있듯이 우리 본래 자성, 나의 존재 원리인 중도 연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거나 성당에 다니거나 절에 안 다녀도 절에 다녀도 누구든지 중도 연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중도 연기, 그걸 이제 우리는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 마음은 항상 밝게 태양처럼 빛나고 있는데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분별심,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 안다 모른다, 선이다 악이다 이런 분별망상이 그걸 가로막아서 우리가 중생이란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생이란 착각만 분별망상만 비워나가면 그래서 그것이 이제 꽉 막혀서 한 줌의 어떤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밝음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공부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자신이 본래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화두를 통해서 그 망상을 차차차차 이제 비워나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확철대오, 화두를 타파해서 확철대오 하면은 영원한 행복을 그대로 누리는 거죠. 그러지를 못하더라도 자기가 먼내 망상을 비운 만큼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편안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제 화두 참선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그런 정견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있는 한은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한 만큼 내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니까 어떻든 영원한 행복을 발견한 것이고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그러한 정견과 믿음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화두 참선이 이제 지름길이고 직지 도노의 길인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빠르게 하게 되면 그만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화두 참선이 빠르고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지만은 이 길과 방법을 바르게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 연기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이제 사상 정립을 하고 참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제 스승이었던 고우스님 같은 경우는 중도 정견을 세우고 화두 참선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와 이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 이제 그걸 이제 중도로 합니다. 중도 연기를 하는데 이 중도 연기를 공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제 화두로 체험하고 생활에서 중도를 실천하면 이제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 연기를 이해해서 정견을 갖추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화두 참선은 화두를 전문적으로 또 화두를 오랫동안 공부하신 선지식을 찾아가서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체험을 하게 되면 훨씬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 정견을 갖추는 것과 또 선지식을 만나서 화두 참선을 배워가면서 하게 되면 공부가 쉽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철 스님의 백일본문을 통해서 이제 중도 연기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이고 모든 불교의 근본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나름대로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 연기를 공부해서 정견을 갖추는 활동을 불교인재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생활참선이라는 프로그램을 4단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참선 입문 과정, 심화, 전문, 지도자 과정 해서 전체적으로 한 6년 3개월 공부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견을 갖추고 화두를 통해서 생활에서 참선을 실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영원한 행복을 가면서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이웃과 도반, 이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참선 지도자 양성의 원력을 좀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우 스님과 원택 스님께서 많이 뒷받침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중도 정경과 생활 참선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으로 살아가면서 이웃에 이 중도와 생활 참선을 전하는 그런 과정을 불교 인재원으로 하면서 봉암사 앞에 이제 전국 선원 수자 스님들과 모시고 봉암사 앞에 세계 명상 마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원장을 각산 스님께서 맡으셔서 지금 개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봉암사 명상 마을 개원과 운영 준비를 제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파발 흥국사나 또 경주 황룡원의 중도 타워 또 여기저기에서 이 생활 참선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임재 스님의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그 선어를 좋아합니다. 수처작주,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 있으면 모든 것이 참되리라, 모든 것이 진실해지리라는 말이 그 뜻인데요. 수처작주 입처계진의 정신이 되면 아무리 생활 속에 허덕이고 또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깨어 있으면 욕망이나 어리석음이나 화에서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불교와 불교 상단 심리학을 주로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불제자 안양규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은 처음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 모든 중생들이 생로병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노병사를 고심하면서 출가했던
사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가슴에 와닿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한국불교상담학회에서 개발한 마인드 디톡스 프로그램 자격증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마인드 디톡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진행자를 교육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고등락이라고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할 수 있도록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인데,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최근 2년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연구하고자, 토론하고자 그런 학술대회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명상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처님 당시에 바이샬리에서 전염병이 돌았는데 부처님께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아난다로 하여금 자해경을, 메타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권하는 장면들이 있었고, 또 그거 말고도 자해명상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상의 치료적인 효과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명상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수행에서는 이제 개정에 해서 지혜를 획득하는 하나의 그 단계가 될 수가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건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명상이. 명상이 의료적인 측면에서 이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면역 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는 인해 가지고 많이 긴장된 상태에 있는데, 명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긴장을 풀어주고 이완시킴으로써 면역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함으로써 외부에서 오는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막을 수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심리 상담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서적을 보면서 인지치료라는 단어를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간 불교학 상당히 연관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인지치료라는 말을 이제 아론 백이라는 그 심리상담가가 사용을 하면서 우울증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사고를 계속함으로써 병을 악화시키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론 백이 그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MBCT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코그니티브 테라피를 해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우울증 환자의 역기능적 사고를 교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도입을 해서 환자를 다루다 보니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MBCT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MBCT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조사를 해보니까 MBSR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이라고 해가지고 존 카바지라는 사람이 1979년도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상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어난 질병을 고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좀 정리해 보면은 MBSR, MBCT, 뭐 MSC 등 여러 가지 불교 명상을 활용한 의료 프로그램들이 지금 미국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MBCT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이제 개발이 되어 가지고 거기도 이제 국가에서 공인을 받아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를 저 주 전공이 초기 불교인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학문적인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원래 의도는 중생들이 한 명이라도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가르침을 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접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불교 부처님께서 가르친 명상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3년 전에 제가 한국불교상담학회 회장직을 제가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불교상담학회는 경주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학회인데 역사가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체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우리 회원들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삼독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독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 불교에서 가장 근본적인 번뇌로서 고통을 이야기하는 세 가지 근본 원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독을 일상생활 속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개발하게 됐습니다. 탐진치 세 가지를 이제 세부화 시켰는데요. 탐욕 같은 경우는 이제 식욕, 성욕, 재물욕,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식욕에 대해서 또는 성욕에 대해서, 재물욕에 대해서 걸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분노도 세 가지를 이제 나눴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불평, 분노, 또는 이제 동료, 이웃, 사회에 대한 분노, 이 세 가지를 나눠가지고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무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무지, 이렇게 전체 10주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탐진치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대처법을 저희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식욕 같은 경우에 지금 식욕하고 식탐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식욕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고, 식탐 같은 경우는 식욕을 넘어서서 필요하지 않은데 또 맛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음식을 먹는 걸 우리가 식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식탐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희들은 이제 먹기 명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식으로 자기가 먹고 있는지, 또 어떤 맛을 느끼면서 먹고 있는지, 그래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으면은 기계적으로 먹는, 무의식적으로 먹는 그런 식생활을, 습관을 고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재물욕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관념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왜 돈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걸 각자 스스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예를 들면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미니멀리즘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목록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분노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노 중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외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능력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자 불만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의식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쌓아두면은 결국 옆에 있는 가족이나 또 다른 동료들에게도 그 불만이 이렇게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 비판이라든지 이렇게 비난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감싸 안으면서 너그럽게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자비 명상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기 계획은 일단 삼독, 척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탐진치가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가 2, 3년 안에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일반인들도, 우리 일반인 불자들도 내가 얼마만큼 탐진치에 이끌리고 있는지, 또는 수행자들은 내 수행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가 있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독 척도 개발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저 나름대로 계획은 지금 우리 불교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1년간 유학을 했었는데,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제가 유학을 했는데 교회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되면은 뭐 몇몇 사람만 대여섯 명만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일본에 가서도 절이 신도가 없는 그런 절 모습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불교도 잘못 이렇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미래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단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우리 불자들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을 가진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도 같이 모셔가지고 불교가 앞으로 현대사회에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싶습니다. 법국에 있는 구절인데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웃을 것인가, 무엇을 기뻐하랴 무엇을 즐거워할 것인가, 너희 수명은 쉼없이 불타고 사라지는데 어둠 속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왜 등불을 찾지 않느냐 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을 본 거는 사실은 뭐 어릴 적에 불교 달력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쯤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때 잊어버렸다가, 그게 그 당시에는 뭐 이게 북구경이라는 말도 몰랐고 불교라는 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법국에서 온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우리가 첫째 구절하고 둘째 구절을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을 겪으면서 또 즐거운 일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